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살아갑니다. 직장 동료, 친구, 가족,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시에 나름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정중한 말투로 대화하며 때로는 도움의 손길까지 내밉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과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요? 심리학자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가면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 가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완벽해서 때로는 자신조차 속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가면이 벗겨질까요? 바로 두 가지 상황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할 때,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익이 걸린 순간입니다. 아주 작은 이득이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때, 혹은 남의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입니다. 이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평소 온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냉혹해지거나 정의로워 보이던 사람이 순식간에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소 무덤덤해 보이던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배려심과 희생정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어떤 이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어떤 이는 살기 위해 동료를 배신했습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어떤 이들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고 어떤 이들은 직원들을 해고하면서도 자신의 보너스는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는 수많은 작은 시험들이 숨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의 반응,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의 운전 방식, 인터넷 쇼핑몰에서 잘못 배송된 제품을 받았을 때의 대응 등 이 모든 순간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창이 됩니다. 사람의 본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 나아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거나 반대로 좋은 사람을 오해하고 놓쳐버리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마치 현미경과 같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권력이라도 말입니다. 심지어 임시적이고 형식적인 권력조차도 그 사람의 숨겨진 면을 드러내는 데는 충분합니다. 링컨은 사람의 진짜 성품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라고 했습니다. 이는 권력이 가진 특별한 성질 때문입니다. 권력은 평상시 사회적 규범과 타인의 시선에 의해 억제되던 욕망과 성향들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일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작은 권력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서빙 직원에 대한 태도, 택시나 대중교통에서 기사에 대한 행동,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은행 창구에서의 말투, 후배나 부하 직원과의 대화 방식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거나 사회적 위계상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행동 패턴은 그 사람이 진정 권력을 가졌을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다고 종업원에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의 행동 뒤에는 몇 가지 심리적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상황 판단 능력의 부족입니다. 주방이 바쁘거나 주물량이 많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불편함만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감정 조절 능력의 문제입니다. 사소한 불편함도 참지 못하고 즉시 화를 내는 것은 더 큰 문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존중의 부재입니다. 서빙 직원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마치 물건을 다루듯 대합니다.
반대로 작은 권력 상황에서도 겸손하고 배려 깊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황 이해력이 뛰어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식당이 바쁜 시간대라면 음식이 늦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감정 관리 능력이 우수합니다.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이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죄송한데 주문한 음식이 언제쯤 나올까요? 이처럼 정중하게 문의하는 식입니다.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존중이 체화되어 있습니다. 직급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흥미롭게도 작은 권력에서의 태도는 미래의 큰 권력 상황에서의 모습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해줍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승진해도 부하 직원들에게 마찬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이 커질수록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작은 권력에서 보인 부정적 패턴이 큰 권력에서는 더욱 증폭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관찰할 때 중요한 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작은 권력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택시 기사에게, 배달원에게, 후배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을까요? 만약 자신도 때로는 무례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성찰과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돈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욕망의 대상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가장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가치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돈 앞에서의 행동은 그 사람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창이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돈은 선한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성품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10만 원 때문에 약속을 깨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10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10만 원이 약속과 신뢰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은 더 큰 금액 앞에서도 마찬가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사비를 더치페이 하기로 했는데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사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뭔가 핑계를 대는 사람, 공동 구매에서 자신의 몫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작은 돈 문제가 왜 관계를 파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측 가능성의 파괴입니다. 작은 돈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의심을 낳습니다. 둘째, 공정성 감각의 결여입니다. 돈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셋째, 책임감의 부족입니다. 자신이 져야 할 금전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더 중요한 책임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작은 돈 문제도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성을 중시합니다. 친구들과 식사 후 계산할 때도 정확히 자신의 몫을 계산하고 차이가 나면 즉시 정리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정확성에 대한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즉시성을 실천합니다. 돈을 빌렸다면 약속한 날짜에 갚고 불가피하게 늦어진다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는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나타냅니다.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공동 구매나 회식비, 정산 등에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문이 있다면 언제든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친구 간의 돈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을 차갑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문화에서는 그것을 당연한 예의로 봅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보편적 원칙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등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과 현재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사람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나 타인을 위해 기꺼이 지출하는 사람은 이타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시를 위한 소비나 도박성 투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충동성이 강하고 현실 인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미롭게도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과 인생을 잘 관리하는 능력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지키는 사람은 다른 영역에서도 계획성을 보이고 저축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인내심과 자제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돈 앞에서의 태도를 관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의 패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약자의 실수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약자와 실수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약자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이, 노인, 장애인, 사회초년생, 혹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수는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행동이나 판단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수가 악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고의적인 잘못이라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행위가 됩니다. 약자의 실수에 대한 반응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상황에서는 사회적 압력이나 보복의 걱정이 적습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맞대응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자는 자신의 진짜 성격을 더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런 상황에서의 반응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간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익관계나 계산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 순수한 감정과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셋째, 이는 그 사람이 진정한 힘을 가졌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강해 보이는 허세인지를 구별하는 시험대가 됩니다. 약자의 실수에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주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재된 불안감입니다. 자신도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 배출하려고 합니다. 마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우월감으로 자신의 불안을 달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통제욕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느낄 때 약자를 통제함으로써 심리적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셋째는 감정 조절 능력의 부족입니다. 사소한 불편함도 참지 못하고 즉시 분노로 표출하는 것은 정서적 미성숙함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약자의 실수에 관대하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 위협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할 기회로 보지 않고 순순히 도움을 줄 기회로 봅니다. 또한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신도 실수를 해본 경험이 있고 그때의 당황스럽고 미안한 감정을 기억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숙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약한 자를 보호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페에서 나이 많은 직원이 주문을 잘못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제대로 일도 못하냐며 큰 소리를 치지만 어떤 사람은 괜찮습니다. 다시 주문할게요라며 웃어넘깁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인이 자신에게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은 인삭을 쓰며 째려보지만
어떤 사람은 괜찮으세요? 라며 오히려 안부를 묻습니다. 아이가 길에서 공을 차다가 자신의 차에 맞췄을 때 어떤 사람은 아이를 혼내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문화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연장자에 대한 존경이 특별히 강조되고 어떤 문화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보호가 더 중시됩니다. 하지만 모든 문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직관입니다. 이는 인류가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발달한 윤리의식입니다. 약자의 실수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의 리더십 자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부하 직원이나 팀원이 실수했을 때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가짜 리더는 실수한 사람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약자의 실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화가 날 때도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감정대로 반응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존중과 배려를 보이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과 품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없을 때 너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재 상황에서의 태도가 왜 중요한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당사자가 없을 때는 사회적 압박이나 즉각적인 반응에 대한 걱정 없이 진짜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관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이를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시선에서 벗어나면 본래의 성향을 더 자유롭게 표출합니다. 뒷담화나 험담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입니다. 고대부터 인간은 집단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이를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동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월감의 추구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으려고 합니다. 둘째는 집단 내 결속 강화입니다. 공통의 적을 만들어 자신이 속한 그룹의 결속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셋째는 정보 권력의 과시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중요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부재 상황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이 분명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겠다는 자신만의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일관되게 지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신이 없는 곳에서 험담당하는 기분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 관점을 가집니다. 뒷담화가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A에 대해 험담하는 사람은 내일 B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도 험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같은 조직에서는 뒷담화가 일종의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동조 압력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런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킵니다. 들은 뒷담화 상황에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직접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화제를 돌리거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라며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하거나 아예 그런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SNS와 메신저의 발달로 뒷담화의 양상도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만나야 할 수 있었던 험담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린에 대한 험담이나 SNS에서의 간접적인 비판, 뒷계정을 통한 악의적 소문 유포 등이 새로운 형태의 부재중 공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같은 윤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재 상황에서의 대화가 항상 부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성취를 인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도움을 줄 방법을 찾는 긍정적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A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B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정말 잘했던 것 같아. 칭찬해줘야겠어 같은 대화가 그 예입니다. 이런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뢰받고 존경받게 됩니다. 자신이 없을 때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위기라는 한자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감춰져 있던 가치관, 우선순위, 의지력이 위기 상황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압력하에서의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사회적 체면이나 계산된 행동보다는 본능적이고 진정성 있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기 상황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시간 압박이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없어서 평소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책임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즉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몰랐다. 다른 사람이 시킨 일이다라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 비난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자신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입니다. 반면 위기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령 자신만의 잘못이 아니라도 내가 해결하겠다. 내 책임이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행동 뒤에는 용기와 신념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신뢰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또 다른 중요한 선택은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사이의 균형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만 살기 위해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만의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가 공경에 처했을 때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들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과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과 장기적 관점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강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이 몰려옵니다. 불안, 두려움, 분노, 좌절감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냉정함을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정보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합니다. 장기적 결과까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도 고려합니다. 반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상황을 과대 해석하거나 과소평가합니다. 감정적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관점에만 갇혀 있습니다. 위기 상황은 리더십의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평상시에는 카리스마 있어 보이던 사람도 위기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고, 평소 조용했던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위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팀원들에게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팀원들의 안전과 이익을 자신보다 우선시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팀원들에게 희망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이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집단, 나아가 역사의 흐름까지 바꾼 사례들을 무수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준 기업인들,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시민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더 큰 손실을 입은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위기는 전쟁이나 경제공황 같은 극한 상황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위기들입니다. 직장에서의 프로젝트 실패,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경제적 어려움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일상적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도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작은 위기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큰 위기에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단순히 피해야 할 불행으로 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위기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한 사람들과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그 순간,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관찰당하고 평가받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투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특성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의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의심스럽게 보고, 자신이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정직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본성을 판단할 때, 그 판단 자체가 우리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작은 실수를 크게 문제 삼는 사람은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타인의 선의를 의심하는 사람은 자신부터 선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자기 인식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행동 인식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 돈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약자의 실수를 목격했을 때, 누군가가 없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두 번째는 동기 인식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내 행동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표면적인 이유와 깊은 동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인식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과거의 경험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네 번째는 가치관 인식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우선시하는가? 앞서 살펴본 5가지 신호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작은 권력 앞에서의 나의 태도. 식당에서 서빙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택시 기사나 배달원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후배나 부하 직원과 어떻게 대화하는가? 온라인 게임에서 초보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돈 앞에서의 나의 선택.
친구들과 식사 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가? 빌린 돈을 갚을 때의 나의 모습은 작은 이익을 위해 원칙을 굽힌 적이 있는가? 돈 관리에 대한 나의 철학은 무엇인가? 약자의 실수에 대한 나의 반응, 아이나 노인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회 초년생이 서툴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장애인이나 외국인이 어려워할 때 도움을 주는가? 부재 중 나의 태도, 친구가 없을 때 그 친구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동료의 험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SNS에서 특정 린을 겨냥한 글을 쓴 적이 있는가? 위기 속 나의 선택,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나만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이나 어릴 때 형성된 성격의 기본 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 패턴이나 습관,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의 반응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변명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 타인의 지적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불완전함에 대해서도 더 관용적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관점입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격 형성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선한 행동이 성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본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5가지 신호들도 결국은 습관의 산물입니다. 작은 권력 앞에서 겸손한 태도, 돈 앞에서의 정직함, 약자에 대한 배려, 부재 중에도 일관된 존중, 위기 상황에서의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의 힘은 복리 효과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매일 조금씩 더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더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면 어느새 그것이 자연스러운 본성이 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것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인격 형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청소 직원에게 건네는 작은 인사, 카페에서 실수한 알바생에게 보여주는 이해심,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하지 않는 험담. 이런 작은 선택들이 결국 그 사람의 평판과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것들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 판단합니다. 이는 모순적이면서도 인간의 본능적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일관성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득이 될 때나 손해를 볼 때나 누가 보고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관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라고 생각해야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편함이나 이득을 위해 신뢰를 저당 잡히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면 기회가 먼저 찾아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력할 파트너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판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의 태도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기억해야 하고 다른 거짓말로 덮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살면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이중적으로 행동하면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연기해야 하는 피로감이 있지만 일관되게 살면 그런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평생을 함께 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와도 이익이 걸려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가진 원칙과 가치관이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상황에 따라서라는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믿을 만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들 곁에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고 그들이 하는 일에는 동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이 어려울 때는 기꺼이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성이 작은 습관에서 완성되고 그 완성된 본성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단순히 평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